우리는 지금 용액, 솔루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어? 그치,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이제 본격적으로 용액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용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게 뭘까? 용액이 되기 전에 성질은 어떤지 알아봐야 되죠. 그래야지 용액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용액 파트는 용액 파트인데 일단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묽은 용액의 성질입니다. 자, 제목에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묽은 용액이래요. 용액이면 용액이지 왜 묽은 용액이야? 용액 다 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맞아. 다 통해야 돼. 다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 그래서 우리는 묽은 용액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사실 순수한 용매에서 조금 더 농도가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진한 용액은 안 될까? 진한 용액이라는 건 뭘까? 용매는 그대로인데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용질들이 용매 안에서 거리가 가깝겠다. 그치?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복잡해져. 용질 간의 인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복잡한 문제 싹 제끼기 위해서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묽은 용액의 성질. 자, 먼저 동적 평형과 증기압력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먼저 용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 그랬죠? 자, 그 부분인데요. 동적 평형과 증기압력. 먼저 동적 평형. 움직이지만 평형을 이뤄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증발과 끓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증발이라는 게 뭐니? 기체되는 거야, 액체가. 기화되는 거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안에서부터 보글보글 끓는 게 증발이에요? 아니죠. 예,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증발이라는 것은 표면에서 기화되는 거죠. 표면. 그쵸? 증발은 표면에서 기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끓음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끓여. 그럼 벌벌벌 밑에서부터 방울이 올라오래요. 그럼 위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니죠. 위에서도 기화가 일어나겠죠. 즉, 끓음이라는 건요, 표면과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차이를 알겠죠? 증발은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지만 끓음이라는 건 표면과 내부에서 기화가 일어난다. 이때 중요한 거, 끓음은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어떤 관계일 때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 증기압력 얘기했어요. 증기압력 살짝 소개했는데 어떤 게 증기압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가 기체가 될 거야. 나 기체가 될 거야. 하면서 올라가려는 힘. 그게 바로 증기압력이에요. 근데 위에서는 누르고 있거든. 야, 내려오지 마! 올라오지 마! 누르고 있어요. 그게 몇 기압? 1기압. 그렇죠? 지금 현재 1기압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1기압 이상이 돼야 올라오겠죠? 그렇죠? 즉, 끓음이라는 건요.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지점부터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할 때 온도를 높여줘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동적 평형입니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일 때 동적 평형이라 한다. 자, 어떨 때? 같을 때입니다. 평형이니까 일단 같다는 거잖아. 자, 물을 내비두면요, 물이 증발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나 이제 기체야 하면서 올라왔는데 별거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액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액체. 그걸 우리가 응축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증발하고 다시 응축돼요. 근데 이 과정이 속도가 동일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일 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해되시죠? 지금 보시면 어때요?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액체 양이. 이때는요, 마찬가지로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네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응축 속도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즉, 응축 속도가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아지면 그때는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얘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적 평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동적 평형일 때 액체 압력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거. 이걸 바로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기 압력. 동적 평형일 때 어쨌든 증발하죠. 예, 올라오려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증기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증발 속도 봅시다. 증발 속도. 자, 증발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 온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오로지 only 예.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이 많아, 물이 적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도가 높냐 낮냐 이거로 증발 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막 운동하면서 인력이 끊어지죠. 그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증발 속도도 빨라집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인력이 낮아지고요. 증발 속도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응축 속도는 뭐예요? 응축 속도는 증발된 애들이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거죠. 예, 당연히 많이 증발될수록 응축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온도마다.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야 이제 내려가야 돼. 니네 꽉 찼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응축 속도는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응축 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온도가 일정하면요. 증발 속도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하죠? 예, A가 바로 증발 속도에 해당되는 양이 되겠네요. 그럼 B는요? 증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증기량이 증가할 거예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응축 속도 점점 빨라지네요. 그렇죠? B가 바로 응축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즉, 이 지점이 바로 동적 평형 도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의 가정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증발이 시작될 거예요. 증발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수증기량이 증가하겠죠? 수증기량이 증가할 겁니다. 수증기량이 증가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응축되기 시작하겠죠. 그치? 응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응축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이제 결국엔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되는 거죠. 같아지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 계속 증발과 응축이 일어나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계속 열심히 운동한다 그랬어요. 일어납니다. 하지만 무엇이 동일한 거예요? 속력이 동일한 겁니다. 즉 기체가 되는 것과 액체가 되는 것 속력이 동일해요. 그럼 전체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액체 양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액면의 변화가 없다. 액면의 변화가 X. 이렇게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동적 평형과 증기압력에서요. 증기압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증기압력. 자, 증기압력이라는 거 뭐겠어요? 예, 올라가려는 힘이죠. 우리가 그걸 조금 더 멋지게 기화하려는 힘?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요, 이렇게 쓸게요. 증발하려는 힘. 증발하려는 힘. 자, 동적 평형 상태에서 어떤 상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와 같은 상태에서 증발된 기체가 나타내는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네, 근데 아까 이거 고친다는 거 깜빡했네.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인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압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압력. 알겠죠? 이때 나타내는 압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증기압력의 측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요. 1기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진공입니다. 이쪽이 만약에 진공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은지는요. 똑같은 위치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얘는 1기압이고 진공이니까 얘는 0기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은지가 올라가게 돼요. 1기압에 해당되는 760m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지점과 같은 압력은 어디예요? 이 똑같은 선상의 높이의 지점입니다. 즉 760mm에 해당하는 수은이 누르는 힘이 압력인 거예요. 1기압. 그래서 이 지점과 똑같은 높이가 같은 압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진공이에요. 여기도 진공이에요. 당연히 같은 값을 나타내겠죠. 자, 이제 액체를 넣습니다. 액체를 넣었어요. 그러면 액체가 압력을 쭉 나타내면서 얘를 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때 압력은 어디랑 같은 거예요? 같은 높이랑 같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압력이에요? 요 높이만큼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진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대기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기압 플러스 이 높이만큼이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요 동적 평형일 때 수은과의 높이 차를 이용하여 얘네 증기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측정 방법이에요. 기체가 많이 될수록 기체 압력은 어떻게 했어요? 기체가 많이 될수록 기체 압력은 증가하겠죠? 기체가 많이 될수록. 그럼 증발량이 많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되지. 응축은 어때요? 응축량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응축량도 같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증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걸까? 증기압력에 인력입니다. 인력.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력. 물질들 간의 고유한 성질이네. 즉,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액체의 종류에 따라 분명히 다른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요, 아까 이건 어쨌든 증발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증발할 때. 자, 그럼 증발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온도죠. 그래서 액체의 종류 그리고 온도. 이게 바로 증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액체의 양과는 어떻다? 무관하다. 액체의 양은 상관이 없다. 액체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다. 오로지 온도 그리고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증기압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기압력 곡선의 이해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요. 우리 전 시간에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봤었죠. 저번에. 그렇죠. 우리 언제 봤을까? 저기 때 봤죠. 액체와 고체 할 때. 그때 상평형 그림을 봤었는데 그 부분에서 액체와 고체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 기화곡선이라고 그랬죠. 그치? 그 기화곡선이 바로 증기압력 곡선인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물이 있고요. A라는 용매가 있어요. A라는 용매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증기압력 지금 누가 높아요? 같은 온도일 때 물이 더 큰 값을 갖죠. 즉, 증기압력 물이 더 큰 겁니다. 물이 더 크고요. 그럼 휘발성,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물이 더 큰 거겠죠. 물이 더 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인력은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인력을 끊기 쉬우니까 위로 올라가기 쉽겠죠. 그래서 인력은 A가 큰 겁니다. 인력은 A가 커요. 그럼 잘 생각해 볼까요? 인력이 크면 얘를 끓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BP,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은 A가 높게 되는 겁니다. 인력과 끓는 점은 상관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몰 증발열이에요. 예, 1몰당 얘가 증발하기 위해서, 기화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열량. 당연히 인력이 큰 A가 큰 값을 갖겠죠. 이 관계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봤는데 수은주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나왔네. 누가 더 많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A가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증기압력은 누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더 유식하게 표현해 봅시다. 그럼 A가 나타내는 증기압력은 얼마인 거냐? 예, A가 나타내는 증기압력 PA는 봤더니 일단 PB가 나타내는 압력, 그쵸? PB가 나타내는 압력 받고 그리고 수은주 요 H만큼의 높이가 더한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수은주 H만큼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휘발성 누가 큰 겁니까? A가 더 크겠죠. 인력은요? B가 더 크겠네요. 그쵸? 증기압력이 낮다는 건 그만큼 많이 붙잡혀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인력은 B가 크고요. 끓는 점 당연히 B가 크고요. 몰 증발열도 B가 크겠죠. 예, 어렵지 않죠? 아까 그 관계를 이해했다면 당연한 대답들이죠. 그쵸? 자, 만약 A를 가열한대요. 가열하면 어떻게 되니?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네. 그치? 그럼 H는 더 커지겠다. 그치? A 쪽의 힘이, 증기압력이 더 커지니까 A가 더 클 거예요. PA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B를 가열해요. B를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B를 가열하면 B의 증기압력이 커져요. 그럼 H가 점점 작아지겠죠? H가 점점 작아지고요. PB는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에 액체 A를 더 넣어준대요. A에다가 이번에 액체 A를 더 부어준대. 그럼 H와 A가 나타내는 증기압력 모두 어때요? 그치, 변화 없지. 왜?
액체의 양과는 무관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건 변화가 없어요. 자, 주의하시래요. A, B 각각의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인력이나 그런 거 다 차이 나는 거 알겠어. 근데 얘네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지? 아까 끓는 점은 뭐라 그랬어요? 증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아지면 끓는다 그랬잖아요. 즉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A나 B나 동일한 겁니다. 지금 같은 온도에서의 증기압력이 아니라 각자의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각자의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당연히 A와 B가 동일한 겁니다. 대신에 끓는 점은 누가 높은 거예요? B가 높은 거죠. 자, 끓는 점은 증기압력은 대기압일 때 온도이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예제를 준비해봤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수증기압이요. pH2 수증기압이 24mm Hg랍니다. 24. 용기의 전체 부피는 3L고요. 25도씨로 온도는 고정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위의 상태에서요. 쌤이 헬륨을 추가했어요. 헬륨을 추가하면 헬륨이 여기에 있겠죠? 물에 녹지는 않을 테고. 자, 헬륨을 첨가했습니다. 이때 pH2 수증기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증기압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압. 변할 리가 없겠죠. 왜? 증발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온도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NVT가 일정하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수증기 기체니까 PV는 nRT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죠. 이때 수증기압이 P값이 될 거예요. 근데 부피 바뀐 거 없어요. 헬륨이 들어간다 그래서 용기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기의 공간 바뀌지 않으니까 부피 바뀐 거 없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것도 바뀔 거 없죠. 헬륨 들어간다 그래서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온도 안 바뀐다 그랬고 얘 상수예요. 이게 바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 헬륨 첨가했을 때 그럼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될까? 분명히 뭔가 들어왔어. 같은 공간에. 그치? 그러면 전체 압력은 증가하겠죠. 왜냐면 이 N값이 바뀌는 거죠. 전체 N값이. 아까 얘기했을 때 N은 수증기에 대한 N이었죠. 지금은 전체 N입니다. 전체 N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P값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N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따지면 N이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N이라는 건 H2O 그리고 HE 이렇게 빈칸에다 적으면 되겠죠? 이때에는 전체니까 H2O 플러스 HE의 몰수니까 이렇게 HE의 분압이요 12mm Hg래요. 그럼 수증기와 HE의 몰수비. 자, 볼까요? 얘는 분압이요 24예요. 얘는 12입니다. 우리 부분압력 법칙 배웠었죠? 예,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왜? 기체니까. 자, 그러면 수증기가 2 그리고 HE가 1이 되겠네요. 2대 1. 분압비가 2대 1이니까 당연히 몰수비도 2대 1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만약에 물을 1리터 더 첨가합시다. 물을 1리터. 물을 1리터 더 첨가했습니다. 이때 동적 평형이 됐어요. 좀 기다려서. 그러면 1리터 첨가 전과 1리터 첨가 후에 어떻게 바뀔까? 자, 1리터 첨가 전에 여러분들 수증기압 어떻게 될까요? 증기압력? 예, 24 똑같겠죠. 그치? 이건 원래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럼 첨가했어. 첨가하면요? 물의 양과 관계가 있다 그랬나요? 없죠. 24 똑같습니다. 24 똑같습니다. 그러면 1대 1이 되겠네요. 그럼 수증기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의 몰수.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압력을 나타낼 건데 아까 전체 용기가 3리터예요. 3리터인데 물이 1리터 차 있었어. 그럼 빈 공간은 2리터가 되겠죠? 2리터일 때 24의 압력을 나타냈어요. 근데 물을 1리터 더 넣었어. 그럼 빈 공간은 1리터밖에 안 남네? 1리터밖에 안 남았는데 압력은 똑같이 24예요. 만약에 그대로 압축됐다면 압력이 2배가 돼야 될 텐데 얘는 똑같이 압력이 24야. 그럼 뭐야? 응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첨가 전에 수증기가 만약에 2몰 있었다면 첨가 후에는 1몰 있는 거죠. 그렇죠? 부피 2일 때 2몰, 부피 1일 때 1몰. 당연히 압력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 몰수는 2대 1이 될 거예요. 2대 1. 자, 그럼 물의 양을 볼까요? 물의 양. 얘를 만약에요. 1이라고 봅시다. 1. 그러면 1리터 첨가했어요. 그럼 2리터 됐죠. 그럼 2네? 아니지. 아까 얘기했었지. 뭐라 했어요? 수증기가 물 2리터 집어넣으니까 공간이 작은데 24를 그대로 유지한대요. 그럼 응축했다 그랬죠? 응축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물이 2리터 있는 상태에서 응축한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대
2 플러스 알파의 값을 갖겠죠. 1대 2 플러스 알파. 그 알파는 지금 계산하지 않아요. 자, 수증기 밀도입니다. 여러분들 밀도. 자, 수증기의 몰수는요. 부피가 감소하니까 같이 감소했어요. 그럼 질량도 같이 감소했겠네. 밀도 같겠죠. 그쵸? 그래서 밀도 1대 1입니다. 자, 공식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R이라는 값은 어차피 상수니까 됐고 온도 일정하다 그랬어요. 수증기압 일정하네요. 분자랑 바뀔 리가 없잖아요. 예, 당연히 같게 되는 거죠. 자, 증발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증발 속도. 증발 속도. 온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1대1. 응축 속도? 증발 속도가 그대로인데? 1대1. 똑같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주네요. 한번 봅시다. 물의 양 비율이 이상하다. 물을 더 넣으면 순간 수증기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더 넣었어요. 그럼 수증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늘어나겠죠. 그렇지? 왜냐면은 수증기의 농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공간은 줄었어. 근데 아직 완전히 응축되지 않았잖아. 필요한 만큼. 그럼 당연히 수증기의 농도는 진해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수증기 부피가 줄어드니까. 응축 속도는요?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응축 속도는 이제 점점 증가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봤더니 수증기 양이 증가했잖아. 같은 밀도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응축도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빨라지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 시까지 응축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점점 빨라지고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봤는데 일단요. 증발 속도는 이렇게 동일해요. 온도가 동일하니까. 근데 지금 물을 더 집어넣었죠. 물을 더 집어넣으면 응축 속도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왜 갑자기 뛰어요? 이때 수증기가 갑자기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증발 속도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응축 속도가 되겠죠. 응축 속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 수증기 양에 비례한다 그랬죠? 지금 같은 공간에 수증기가 많아졌잖아. 물을 더 집어넣으면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확 떴다가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지는 지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수증기 몰수 한번 구해보자입니다. 부피 2리터 용기예요. 부피 2리터 용기에 아주 소량의 물을 넣었대요. 아주 소량의 물. 자, 소량의 물이래.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동적 평형이 일어날 정도. 동적 평형은 기체랑 액체랑 일단 동시에 존재해야 되죠. 예, 그래서 동적 평형이 일어날 정도의 물만 넣었어요. 대신에 얘가 딱 동적 평형이 일어날 정도의 물만 넣었으니까 물의 부피는 우리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수증기압이 24mmHg였다면 수증기의 몰수는 자, 아주 소량의 물 지금 얘기했습니다. 물의 부피는 무시. 물의 부피는 무시하자. 물의 부피는 무시해야 됩니다. 이때 N이랍니다. 그럼 N 값은 어떻게 돼요? PV는 nRT죠. PV는 nRT. 그러면 RT분의 PV 값을 갖겠네요. RT분의 PV. 자, 그럼 계산 바로 되죠. RT분의 PV에 RT는요. R이 얼마야? 0.0829. 그 다음에 온도는요. 아까 25도씨라고 그랬나요? 25도씨라고 했으니까 예, 25도씨 맞네요. 298켈빈.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P예요. P는 지금 24mmHg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ATM이어야 되죠? 그쵸? 요 0.082가 ATM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760이 1ATM이니까 얘는 760분의 24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지? 요거 곱하기 부피 2리터. 왜? 물의 부피는 우리가 무시하자고 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네. 요거를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달라고 그러지 마. 요거 계산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동적 평형 상태에서 부피를 변화시키겠대요. 이제는 온도는 일정하대요. 자, 그러면 부피 1리터 소량의 물 부피 2리터로 부피를 증가시키겠대요. 부피를. 자, 그러면요. 부피 1리터와 부피 2리터일 때 한번 봅시다. 수증기압은 어떨까요? 수증기압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왜? 온도가 동일하니까. 수증기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증기 몰수는 어떻게 될까? 수증기 몰수는. 자, 봤더니요. 수증기 몰수는 부피가 증가했어. 근데 압력은 똑같이 유지할 거야. 그럼 1리터에서 2리터로 부피가 증가했으면 수증기의 몰수가 1에서 2로 증가해야지 압력이 똑같겠죠? 그래서 1대 2가 될 겁니다.
1대2. 자, 그럼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물의 양. 물의 양은요, 당연히 부피 1리터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수증기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물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이쪽이 더 클 테고요. 수증기 밀도. 수증기 밀도는 다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까 계산했듯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도 온도가 동일하니까 바뀔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동일하다. 만약에 부피를 계속 증가시켜서요, 소량의 물이 모두 증발됐어요. 야, 이거 난리 났다. 자, 액체가 없어요. 액체가 없으면 동적 평형 돼요? 안 되죠? 즉, 이때는 기체만 존재하는 겁니다. 수증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적 평형이 성립이 안 됩니다. 동적 평형이 성립을 안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액 파트가 아니죠. 이때는 보일의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기체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일의 법칙.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응용하자고 선생님이요. 예, 또 문제를 하나 조금 가져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요. 실린더에 H2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도 있고 이 상태에서 아이고야 부피를 또 줄이겠답니다. 이 상태에서 부피를 줄이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피 1리터, 온도 25도씨, 용기 바닥에 소량의 물이 있대요. 자, 그럼 따져봅시다. 부피만 0.5리터로 변화시킬 겁니다. 부피만 0.5리터로 변화시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1리터와 0.5리터 했어요. 부피가 줄었어요. 근데 공기 안 뺐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공기가 물에 녹지도 않죠. 즉, 이때의 공기 압력은요, 1대2의 값을 갖겠죠. 1대2의 값. 1대2의 값을 가질 테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몰수 볼까요? 수증기 몰수. 자, 1리터와 0.5리터일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증기 압력은 똑같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잖아요. 증기 압력은 똑같이 유지돼야 되는데 부피가 줄었어요. 그러면 수증기의 몰수도 줄겠죠. 수증기의 몰수가 줄 테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큰 값을 갖겠네요. 수증기는. 자, 공기의 몰 분율 볼까요? 공기의 개수는 안 바뀌었어요. 공기의 개수는 안 바뀌었어요. 공기가 10개 있어요. 그리고요, 이때 수증기가 2개 있었어요. 맨 처음에 1리터일 때 공기가 10개 있고 수증기가 2개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줄었어요. 줄면서 어떻게 됐어요? 공기는 10개 그대로지만 수증기는 1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몰 분율. 몰 분율 당연히 0.5리터일 때가 더 큰 값을 갖겠죠. 공기의 몰 분율은. 자, 전체 압력은요, 공기의 개수가 안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0.5리터일 때가 전체 압력 더 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압력이 2배 커졌어요? 그건 아닙니다. 2배보다 적게 커지겠죠? 왜 2배보다 적게 커져요? 수증기의 개수는 줄었잖아. 수증기의 개수는. 그러니까 전체 압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리터일 때는 공기 10개, 수증기 2개라 그랬어요. 그럼 12개죠. 근데 얘는 공기 10개, 수증기 1개, 11개. 그렇죠? 11개. 그래서 압력이 이쪽이 더 커요. 부피가 줄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똑같은 비율로 줄진 않는다. 늘진 않는다. 이렇게. 자, 수증기 밀도입니다. 수증기 밀도는 여러분들 당연히 바뀔 이유가 없네요. 수증기 밀도는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기는 부피가 줄었어요. 부피가 줄었으니까 공기의 밀도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예, 이쪽이 더 크겠죠. 0.5리터 쪽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용액 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수한 용매일 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럼 증기압력이 내린대요. 용액이 되면 왜 내릴까? 자, 증기압력이 내려가? 증기압력이 낮아져? 왜 낮아질까? 그러면 증발을 잘 못한다는 얘기네요. 예, 용액이 되면 증발을 못한대요. 근데 용액이 되면 바뀌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치, 용질이 들어왔죠? 용질이 용매 입자가 증발하는 걸 막는구나. 용질들이 분명히 분포되어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막고 있네. 못 올라가네. 얘를 제끼고 올라가야 돼. 힘이 필요하네. 예, 이겁니다. 증발이 낮아져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뭐냐? 왜 이런 거냐?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물이 있고 설탕물이 있습니다. 갇힌 공간입니다. 이때요, 물은 계속 증발하는데요. 얘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쵸? 자, 얘는 어떤 상태예요? 증발이 얘보다 당연히 낮게 되겠죠? 그치? 용질 때문에. 낮은데, 여기에 수증기 양은 많아지거든요? 그럼 응축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설탕 입자가요, 표면에서 무엇을 막는다는 거예요? 예, 물의 증발을 막는다는 겁니다. 물의 증발을. 자, 그럼 증발할 수 있는 표면의 용매 입자 수가 용액이 되면
표면의 용매 입자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표면에 100개의 용매 입자가 있어요. 표면에 100개의 용매 입자가 있는데요. 이때 용질 입자들이 박힌다고요. 10개가 박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고 있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발할 수 있는 표면의 용매 입자수가 감소한다. 그리고요, 용질과 용매 간의 인력에 의해서 억제되겠죠. 그렇죠?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용질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잡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가겠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증발이 마찬가지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묽은 용액은요, 일단 매우 적게 녹아 있어요. 그러면 이 인력은 무시해도 되겠다. 그렇죠?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번만 고려하는 겁니다. 용매 입자수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다. 인력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상기체처럼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력이 없을 수는 없겠지. 근데 우리는 그 인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상용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용액은요, 순수한 용매보다 증발을 잘 못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용매가요, 용매 대 용질이 8대2로 섞여 있어요. 대충 느낌 오죠? 예.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일 때 증기압력에 몇만큼의 값을 가질까? 예. 원래 10개가 떠올라야 되는데 2개가 막혔어요. 그럼 8개밖에 못 떠오르네. 그러면 10분의 8만큼의 값을 갖겠죠. 10분의 8만큼의 값을 갖겠죠. 즉,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24mmHg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액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 곱하기 10분의 8이 되겠죠. 24 곱하기 10분의 8. 24 곱하기 10분의 8 하면 19.2가 되네요. 내가 또 다 계산해 온다. 선생님, 여기다 이거 일부러 이거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계산하려고. 니네보다 내가 더 빨리 할 거야. 자, 그래서 10분의 8 곱하면 19.2mmHg의 값을 갖게 된다. 자,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예, 이게 법칙이에요.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라울의 법칙. 만약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요, 10atm이에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10atm일 때 이 용매로 용액을 만들고 용질의 몰 분율이 0.3이래요. 그럼 용매는 0.7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용액은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봤더니요, 10분의 7만큼이 용매예요. 그러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원래 용매 증기압력의 10분의 7을 곱한 게 되겠죠? 그렇죠? 10분의 7. 자, 10분의 7을 곱한 게 될 겁니다. 10분의 7. 즉, 용액의 증기압력은 10atm 곱하기 10분의 7. 그래서 7atm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7atm. 용매의 몰 분율이 증가해요. 그럼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수한 용매에 가까워지니까 용액의 증기압력은 올라가죠. 어디까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때까지 점점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몰 분율이 증가하니까. 반대로 용질의 몰 분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기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요,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 몰 분율 어떻게 표시해요? 카이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 값과 같대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네.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용질이래요. 그게 왜 그럴까? 만약에 휘발성이고 전해질이면 계산을 좀 다르게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만약 용질이 휘발성이에요. 만약에 용질이 휘발성이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용매의 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 거기다가 용질의 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까지 곱해줘서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용질이 휘발성이니까. 휘발성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만약에 용질이 전해질이에요. 용질이 전해질이면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질의 입자수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랬죠? 근데 얘가 한 덩어리인데 집어넣었더니 두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 집어넣었는데 용액의 입장에선 2개의 용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요, 얘가 이온화됐을 때 몇 개로 나뉘느냐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비휘발성, 비전해질일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화투에서 이 휘발성인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해질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조금 더 뒤에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온도가 25도씨일 때 용매와 용액의 증기압력입니다. 봤더니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이렇게 곡선을 타고 가는데 이놈은 지금 어때요? 내려갔어요. 분명히 내려갔습니다. 얼마만큼? 요만큼. 이만큼 내려갔어요. 용액이 되고 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요. 이때 내려간 압력값을 구할 겁니다. 내려간 압력값. 봤더니 이 값은요. 물이 나타내는 순수한 물이 나타내는 용매. 그쵸. 선생님이 지금 용매를 표시 안 했는데 이게 물입니다. 물. 알겠죠? 물에다 뭘 녹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에서 무엇을 빼는 거예요? 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을 빼면 내려간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바꿔볼게요. 이 식을 바꾸면 물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에서 빼기 물이 나타내는 증기압력 곱하기 물의 몰 분율. 이 값과 같다는 게 되죠. 그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자, 그럼 얘를요. 이제 합쳐볼까요? 합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합치면 나는 이게 가장 헷갈려. 그치? 물로 합친 거죠? 예. 나는 왜 이런 계산이 헷갈릴까? 예. 1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럼 이거 뭐야? 이 값 뭐야? 이 값은 저기랑 같겠네. 카이 용질과 같겠네요. 카이 용질. 용질의 몰 분율과 같은 값이네요. 즉 순수한 용매의 압력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한 만큼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용질의 몰 분율이 올라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내려가는 거죠? 더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증기압력 내림이 더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증기압력 내리는 거 같은 말인데 여러 개의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 표현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PA와 PB가 있어요. 근데 둘이요. 용질이 없거든요. 용질이 0일 때 압력이 달라요. 그럼 A와 B는 다른 용매가 되겠죠? 예. 자, 이때요. 요 점선은 용매 A 플러스 용질 C입니다. 그리고 요 점선은 용매 B 플러스 용질 C에 대한 값이에요. 자, 증기압력 볼까요? 증기압력,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니까 0일 때를 봐야겠네. A가 더 크네요. A의 증기압력이 더 크고요. 휘발성은 당연히 A 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력은요. 반대로 B가 큰 거죠. B가 인력이 크기 때문에 끓는 점도 더 큰 거고요. 몰 증발열도 B가 더 큰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PB는 얼마냐? PB는 B 용액의 순수한 용매일 때 증기압력은 얼마냐? 그래서 봤더니요. 봤더니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용질이 0.3 몰 분율일 때 490이랍니다. 그쵸? 용질이 0.3일 때 490이에요. 그럼 용매는 몰 분율이 얼마예요? 0.7이 되겠죠? 그쵸? 즉, 용액이 나타내는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했어. 이때 용매의 몰 분율이 0.7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90은 쌤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490은 순수한 용매, B 용매가 나타내는 증기압력에 곱하기 얼마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 10분의 7을 한 것과 같은 값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나와요? 700이 나옵니다. 700mm Hg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 내려간 거예요? 210만큼 내려갔죠? 예.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바로 PB 곱하기 0.3 해서 210. 700 곱하기 0.3, 21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세요. 지금 A가 10g 있고 B가 10g 있습니다. 이때 증기압력은요. 이렇게 된다네요. 이쪽이 크네요. 지금 이거는요. 물에다가 A 10g 녹인 거고 B를 10g 녹인 거. 그 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매의 질량은 각각 100g으로 동일합니다. 용매의 질량은 100g으로 동일하고요. A, B가 10g씩 녹아 있어요. 10g씩 녹아 있어. 그러면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는 건 용질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둘 다 용매는 똑같잖아요. 그럼 증기압력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용질이지만 같은 양을 넣는데 한 놈의 증기압력이 커요. 자, 용질이 찾아내는 몰 분율이 클수록 입자수가 많을수록 증기압력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쪽의 증기압력이 지금 더 낮은 거죠. 그렇죠? 여기가 똑같은 압력이라고 봤을 때 얘 증기압력에다가 이 H만큼 더했을 때 A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얘가 지금 용질의 입자수가 많은 거예요. 같은 질량인데 얘는 개수가 더 많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당 개수는 얘가 작겠죠. 즉 분자량은요 A가 더 큰 겁니다. 분자량은 A가 더 큰 거예요. 하나의 질량을 봤을 때. 그리고 녹아있는 용질의 분자수가 B가 많은 거죠. 녹아있는 분자수가 B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끓는 점과 오름과 어는 점 내림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하이라이트예요. 용액의 총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배운 게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증기압력 내림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그리고 농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삼투압 이 부분을 하면서 용액을 마칠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해.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요 다 이해되시죠? 혹시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제 용액의 마지막 부분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뉴 윈!